그래서 오늘 워낙 다양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요즘은 이제 살기가 왜 이렇게 살기가 어려울까? 응?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변하고 있는 걸까? 이런 걸 우리 한번 살펴보자. 우리가 저기 나무 끝에 매달려 있는 우리가 새를 보면, 새 집을 보면, 또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어떤 동물이 살고 있는 집을 보면 그의 환경을 보면은 저 동물은 어떻게 살아갈까? 그리고 그 까치집을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만약 큰 우주의 생명체가 인간이 살고 있는 인간의 터전이라고 보고 있는 이 도시나 우리 집을 보고는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미래를 발견하는 방법은 현재 와 있는 미래를 발견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 와 있는 미래를 발견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건데, 우리가 촉수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하나의 걸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새집이 까치집이 있어요. 우리 까치집을 보면서 나름대로 저 위태로운 거기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저기에 지붕은 있는 걸까? 비가 오면 저 까치는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보다 더 어떤 우주의 생명체가 인간이 살고 있는 집을 본다면, 우리 인간이 개미의 집을 봤을 때 개미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는 그런 걸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의 살고 있는 인간이 살고 있는 터전은 우리의 살고 있는 집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와 마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도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마을은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 한번 보면은 신은 자연을 만들었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분당에 있는 590만 평짜리 약 13조 원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가 5년 동안 만든 분당이라는 도시입니다. 이 분당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집에와 사세라고 하는 이 도시라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우리는 어디서부터 우리의 집과 도시들이 탄생했을까? 이게 서양의 최초의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나온 건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두 강 사이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이 유목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면 짐승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살지 말고 담벼락을 쌓고 뭔가 좀 더 안전하게 살고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가 정주해서 살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단의 사람들이 이러한 성곽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서 이 양떼를 몰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니까 갑자기 없던 이 큰 성벽이 자기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유목민들은 양을 몰고 사냥을 하면서 광활한 진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던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벽을 발견하였다. 가나안으로 가던 유대인들은 일제히 성으로 쳐들어가 성을 점령하였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양이건 소 모조리 칼로 쳐 없앴다. 그들은 도시에 속한 모든 것을 불살랐다. 도시를 다시 세우려는 자들은 아들을 잃는다는 저주를 받았다. 이게 어디냐면 여호수아라는 성경책에 나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인간의 최초로 뭐냐면 자유라는 단어를 서양에서 만든 사람이 모세의 출애굽기, 자유를 찾아 떠나는 그 이유가 나중에는 당시로는 제사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분을 받는 자와 성령을 받는 자와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일치했다가 나중엔 결국은 이게 여호수아라는 하나의 통치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여호수아의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아벨 왜 카인과 아벨의 두 형제가 서로 죽고 죽이는가? 라는 게, 하나는 농경민족이었고 하나는 유목민족이었다, 이런 설이 있죠. 근데 어찌됐든 이제 좀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 성곽을 쌓기 시작했고, 하나는 유목민족으로 편안하게 살고 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삶을 지켜왔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며 씨를 뿌리고 가축을 기르면서 밀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차츰 이런 성곽을 만들면서 자기들을 안전하게 곡식도 보관하고 자기들의 삶을 지키려고 노력한 거죠. 차츰차츰 발달해 나갑니다. 이제 외적이 자꾸 침입해 오니까 이제 바다 옆에 또는 해자를 낳아가지고서, 그래서 우리가 유럽 영화를 보게 되면 저기 성곽이 있고
우리가 다리 같은 것이 놓고 사람이 이제 말이 지나고 나면 다시 말을 이게 다리를 들어 올리고 그래서 높은 데서 활을 쏘고 그래서 이게 뾰족뾰족한 거는 적군이 나타나면 여러 군데서 감시가 가능하고 다양한 곳에서 활을 쏠 수 있게 이런 이제 성곽들이 발달한 이게 유럽의 성이죠. 그러면 동양은 어떻게 살았냐? 동양은 기원전 17세기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주나라 때 주례고공기에서 보면은 이 종묘 사직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왼쪽에는 종묘가 있고 오른쪽에는 사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경복궁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 사직공원이 있고 왼쪽에 보면 종묘가 있죠. 여기 우리가 9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나가시다가 경복궁을 가보시다 보면은 여기에 문이 하나 있고 여기에 문이 하나 있고 이게 청와대 뒤에서 이 문이 없어요. 이렇게 9개의 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층석탑이 생기는 거예요. 원리가. 맨 뒤에 보면은 좌측에는 조상을 모시고 우측에는 사직을 두고 앞에는 조정을 두고 뒤에는 시장을 둔다. 그래서 이 청와대 터가 거칠다 아니다라는 풍수 논쟁이 생기는 이유가 경복궁 뒤에 현재 청와대 터가 옛날 시장터였는데 그 시장 뒤에는 뭐냐면은 옛날로 보면은 뭐라 그러지 성황당 같은 거 이런 걸 두면 귀신이 있는 자리다. 그래서 여기가 터가 성그럽다 이런 논쟁을 일으키기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죠. 자, 이런 건 어떻게 되느냐? 중국의 자금성은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죠. 발해, 당나라 장안성. 그러니까 우리가 8세기 때 신라의 최치원이 갔을 때 이때 당나라 장안성의 인구가 100만 명이었는데 이때 서양 외국 사람들의 인구가 10만 명이었다 그러지. 우리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가서 중국에 가서 고시를 봐가지고 고급 공무원 생활을 할 때인데 지금은 택도 없는 일이잖아요. 당시 그 정도로 당나라가 세계화됐던 시기라고 그랬어요. 당시 당나라 장안의 모습. 이 경복궁 이렇게 또 비슷하게 생겼죠. 자, 그런데 이게 농경시대까지의 삶이었어요. 농경시대의 삶을 살다가 이제 산업혁명이 생겨났어요. 산업혁명이 생겨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기 근력을 이용해서 땅 파고 호미질을 하고 농사를 짓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 영국에서 석탄을 떼면 워낙 지저분한 매연이 나오니까 리처드 1세는 석탄을 떼는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부 나무를 떼니까 영국이 산이 빨갛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석탄을 떼자라고 하는데 석탄을 캐다 보면 자꾸 지하로 들어가니까 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바깥으로 펌프를 해내야 되는데 이거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캐머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캐머릴이라는 사람이 요즘으로 말하면 R&D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글래스고 대학에 있는 와트라는 아무런 학력이 없는 사람인데 기술자가 이 와트라는 것을 이걸 증기기관을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자기의 특허로 만들어내죠. 그래서 산업혁명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 그 산업혁명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오른쪽에 있는 이 화면이 뭐냐면 영국의 국회의사당입니다. 만약에 지금 서울시청이 아마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 아마 지금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우리가 매일 미세먼지 주의보가 날라오고 하고 있는데 저게 당시에 뭐라고 신문에 써 있냐면은 문명의 상징이라고 써 있었어요. 자, 이런 이제 거대한 굴뚝과 이런 이제 이 증기기관이 생기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당시는 아스팔트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서양의 문화사라는 책을 보게 되면 하이힐이 생긴 이유도 서양이 비가 뭐냐면 북유럽이 비가 많이 오고 그 다음에 똥이나 이런 개 같은 걸 키우니까 이걸 똥을 안 밟으려고 이 높은 걸 싣고 다니는 게 하이힐이 생기게 됐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도저히 여기서 이 매연 덩어리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공장은 기본적으로 여기는 아주 매연도 많고 칙칙하고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중간에 녹지를 만든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옆에다가 주거지역도 만들고 상업지역도 만들고 이렇게 분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걸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지만은 주상복합 건물, 우리가 집하고 상가 건물이 같이 있는 게 합법화된 지 몇 년 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이라는 것도 이게 합법화된 지 몇 년 안 됩니다. 왜?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사무실하고 집하고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집하고 사무실이 같이 있는 게 오피스텔이잖아요. 주상복합이라고 하는 것은 상가지역하고 주거지역이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걸 같이 만든 게 합법화된 지 얼마 안 돼. 근데 이것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농경사회에는 내 땅 주변에, 즉 내가 일하는 일터가 내 집 옆에 좀만 벗어나면 땅이 있는 거죠. 직장과 주거가 근접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근데 이때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바로 직장과 주거가 분리되는 인간이 사는 모습에서 큰 특징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이렇게 생기죠. 자동차를 몰고 하루에 적으면 1시간, 많으면 3시간의 이 시간을 우리가 보내게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잠자는 시간 빼놓고 대부분 시간에, 많은 시간에 자기가 활동하는 시간의 상당 부분을 이 출퇴근하는 시간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날 지하철의 모습, 아침에 출퇴근하는 지하철의 모습. 저길 한번 갔다 나오면 저녁에 퇴근하고 나면 녹초가 되죠. 그리고 우리는 집은 이런 데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대도시는 과연 이 상태로 계속 될 것이냐? 이 대도시는 무슨 문제를 안고 있느냐? 우리가 왜 살기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도시는 대한민국 전체 땅이 100이라는 땅이 있으면은 여기서 9%의 땅에만 집과 건물을 짓고 삽니다. 65%의 땅은 산입니다. 나머지 20%가 절대 농지에 있습니다. 나머지 강이 있고 9%의 땅에만 그것도 짓고 사는데 이게 전부 대도시로 몰려오게 된 거죠. 왜? 대량 생산, 대량 소비에는 대규모 도시가 탄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옛날에는 한 공장이 있으면 몇천 명씩 종업원이 됐잖아요. 막 10,000명씩도 다니고. 그러니까 큰 아파트 단지 같은 것이 생겨났던 거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비용이 생기는 게 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도저히 자기 집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제가 30몇 년 전에 그 강원도에서 그 연세대학교 입학할 때만 하더라도 시골에 논을 팔면 우리가 저기 목동에 집을 살 수가 있었어요. 지금 불가능한 일이죠. 집을 사는데 점점 더 긴 시간이 들어가죠. 우리는 이제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왜 결혼을 안 하냐는 것도 취직도 안 되고 내가 집도 없고 이 많은 돈을 감당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에 대통령 후보 선거 때 보면 옥탑방이 뭐냐 이런 것이 우리가 화제가 되게 됐던 거죠. 생활비가 비싸죠. 이게 이제 하나의 고비용의 문제고, 두 번째는 결국은 어떤 산업이 일어나거나 할 때는 젊은이들이 창의성을 가지고 열심히 세상을 바꿔보려고 하는 데서 결국은 이 창조력이라는 게 생기는데, 진입비용이 높으면은 이 창조력이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이 그림이 뭐냐면은 우리가 매일 저기 TV를 틀게 되면 20세기 폭스사, 뭐 유니버설 스튜디오, 콜롬비아사, 헐리우드를 장식하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 세계적인 영화 회사죠.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이게 토마스 에디슨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뉴욕이라는 게 너무 비싸니까 뭔가 싼 곳을 찾아 나선 게 뭐냐면은 당시 헐리우드가 시작할 때 이랬어요. 인구가 몇 명 살 때? 900명 살 때. 거의 땅값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진입비용이 굉장히 낮은 데서 이들은 뭐냐면 이런 도전을 시작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영화에 성공하려면 전부 헐리우드로 가게 되죠. 이런 낮은 싼 값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갔던 거죠. 자, 이게 뭐냐면은 오늘날 그 스탠포드 출신이 만든 휘렉 패커드가 만들고 오늘날 실리콘밸리가 대략 그 핵심 지역과 주변 지역의 인구가 180만인데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을 대체로 보면은 직간접적으로 하게 되면은 대략 2조 4천억 달러쯤 됩니다. 대한민국 5천만이 1년 내내 열심히 버는 게 1조 5천억 달러쯤 됩니다. 180만이 벌어들이는 게 대략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휘렉 패커드, 근데 휘렉 패커드는 뭐냐면은 창고에서 시작을 했어요. 애플사는 어디서 시작하냐면 부모님 창고에서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디즈니는 삼촌 창고에서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마이는 자기 아파트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 성공을 하려면 주로 아버지나 삼촌이나 창고에서 시작을 해야 돼. 왜 그러느냐? 젊은인데 머리는 돌아가고 지식은 있는데 회사를 만들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과 자기 친구들 몇 명이 모여서 창고에 모여가지고 임대료를 안 내는 이런 창고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뭐냐면 우리가 연구를 하고 그래서 거의 월급도 없이 스탁 옵션을 세게 줘가지고 여기 성공하게 되면 세계적인 부자가 되는 이런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젊은이가 갖고 있는 게 열정과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건데 이들에게 진입 비용이 높으면은 새로운 산업이 나올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진입 비용 문제. 또 하나는 이 뉴욕이 처음에는 이제 그 공장이 뉴욕이라고 하는 거는 뉴욕의 암스테르담의 경상남북도만한 나라인데 여기서 약 세계를 150년 동안 세계 1위를 했는데 이 뉴욕의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사람들이 허드슨이라는 사람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이 암스테르담하고 거의 비슷한 조건을 찾으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찾은 게 뉴욕이라는 곳입니다. 뉴욕이라는 곳이 수심이 깊고 옆에 배를 대기가 좋고 그래서 뉴욕의 처음 이름은 뉴 암스테르담이었어요. 왜 허드슨 강이 있냐면 허드슨이라는 사람한테 용적을 줘서 발견한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처음에 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높은 공장이 있다가 이제 공장이 이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형 공장이 큰 공장이 많이 비게 되니까 슬럼가가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냐? 여기 이번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면은 1960년대 여기 이 큰 뉴욕시의 4번가 일대에 있는 건물 6개, 공필지 2개 이걸 얼마에 팔았냐면은 $1에 팔았어. $1. 왜냐면 이건 거의 우범지대화되는 옛날 공장이니까. 여기에 누가 들어왔느냐? 예술적 영혼은 갖고 있지만 돈이 없는 가난한 예술가들이 들어오게 됐죠. 60년대 입주하게 됐고 이때 누구를 만나느냐?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게 되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예술품 기부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예술을 내가 만약에 10만 원을 주고 샀는데 내가 살 때 10만 원을 썼는데 나중에 일정 부분 올라서 이게 100만 원이 됐다. 100만 원이 됐을 때 이 미술품을 우리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부했을 때 세금 공제 혜택을 하는 제도를 발표했죠. 그래서 일약 전 세계에 물론 2차 세계대전 뒤에 미국의 경제 호황도 있었지만 이 기부품에 관한 법률 때문에 미국이 전 세계의 미술품과 현대미술의 중심지로 떠오르게 되는데 어찌됐든 여기도 이 진입장벽이 낮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장해 나가려면 하나는 비용이 적어야 되고 하나는 진입장벽이 비용이 낮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인건비가 높은 데는 창업률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 논문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는 자동차 이씨 출퇴근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대략 인생의 10%에서 20%를 길에서 낭비합니다. 직장이 있다고 하는 거. 자, 그럼 이건 뭘까? 보면은 자동차가 100대가 존재하면은 이 중에 96대는 주차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출근하고 나면 파킹해 놓으니까 2.6대만 돌아다니고 나머지는 수리 상태에 있거나 그런 거예요. 뭔가 불합리하잖아요. 그리고 자동차를 한 대 유지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자동차도 사야 되고 보험료도 내야 되고 기름도 넣어야 되고 그런데 이 자동차가 돌아다니는데 96대는 주차 상태에 있고 내 인생의 10%나 20%는 길을 낭비하고 있고 뭔가 불합리하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런 큰 도시는 거대한 에너지 자원을 소비하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현재 미국이 3억 5천만 정도인데 이 5% 인구가 세계의 에너지의 25%를 쓰고 있어요. 만약 이렇게 되면은 전 세계 사람이 미국처럼 살게 되면은 지구가 3개 있어야 돼. 3개가 없잖아요. 지구가 새끼를 낳을 수도 없고. 무슨 일이 생길 건가? 우리가 1901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이 전체 근 100년 동안 쓴 시멘트 양이 이게 4.5 기가톤이에요. 중국이 2011년부터 2013년 동안 쓴 게 6.6 기가톤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분당만한 도시가 중국은 매년 60개에서 80개가 나옵니다. 앞으로 인도, 방글라데시, 중동, 아프리카, 남미에서 앞으로 도시로 나와서 살 사람이 25억 명이 도시로 나와서 삽니다. 만약 지금과 같은 똑같은 삶의 방식을 갖고 인류가 25억 명이 도시로 나와서 살면 지구는 갈 길이 없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지금은 뭐 5개가 필요하다는 설도 있어. 그 다음에 점차 우리가 근자에 심심치 않게 보는 게 지구상에 벌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 뉴스 가끔 보죠. 지구상에 벌이 사라지는 그 순간 우리는 꽃을 보기도 어려울 거고 열매를 보기 어려울겠죠. 인구가 사람이 살아갈 방법이 없겠죠. 그 다음에 사람이 점차 도시로 나오게 되면 땅을 낭비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세계 사막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가 미국이 광활한 땅인데 미국의 30%가 사막화가 되고 있어. 스페인의 남부 지역이 농업을 하는 지역인데 여기 사막화가 되고 중국이 27%가 사막화가 되고 있어. 점점 더 과거 중동 지역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책에 보면 아담과 이브가 있는 거기가 요즘으로 보면 이라크 북부 지역이거든. 거기 보면 이라크 북부 지역이 거기가 뭐냐면은 뭐 아담과 이브가 있고 거기에 뭐냐면 뭐 무화과를 따먹고 이런 걸로 봐서는 거기가 사막이라고 볼까 뭔가 오아시스가 있었다고 봐야 되잖아요. 결국 거대한 인간이 도시를 만들면서 삼나무를 없애고 그런 환경 파괴 때문에 사막화가 점점 더 한 번 사막화가 일어난 건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중동이 사막이 아니라면 훨씬 더 중동 지역의 이런 분쟁은 줄어들겠죠. 어쨌든 진행되고 있다. 자, 그럼 현재를 앞으로 보게 되면 대략 25억 명의 도시로 나와서 이런 삶을 살면 우리의 미래는 없는 거라고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더 많은 석유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가스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식량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전쟁을 하는 거죠. 인류는 그러면 미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 도시는 무한할 것이냐? 이런 모순 덩어리인데 그냥 이렇게 살고 말 것이냐? 그러니까 농경시대엔 농경시대에 맞는 삶의 방식이 있고 산업혁명 시대엔 산업혁명의 방식의 상배인식이 있는데 과연 지금 진행되는 너무나 복잡하게 매일 들려오는데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이 4차 산업혁명이나 디지털 혁명이 계속되면 과연 이 도시는 어떻게 될 건가? 한번 살펴보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신인류가 등장했어. 과거에는 이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거는 초등학교 오면 학교를 입학을 시켜가지고 20년 동안 공부를 하면 20살이나 25살부터 일을 하면은 40년간 일을 하면 60살이나 65살까지 일을 하면은 대략 10년 살고 죽는 거예요. 자식을 낳고 대학을 공부시키고 적당한 때 시집장가 보내면 손주 볼 때쯤 되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대부분 유럽의 복지국가라는 게 다 이렇게 설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 이게 이제 100살과 120살을 살면 과거처럼 40년간 일을 할 수도 없어요. 노동의 형태가 바뀌어서. 그럼 내가 혼자 먹고 사는데도 내가 40년간 일해서 60년간을 정년을 하면 60부터 내 혼자 먹고 살아도 40년간 나 혼자 먹고 살아야 돼. 120살을 살게 되면 60 정년하면 60살을 먹고 살아야 돼. 물리적으로 이게 불가능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 젊었을 때 직업이 훨씬 더 불안정해진다는 거. 나이는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 그러면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에 맞는 현재 우리가 대도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까 고비용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좀 있으면 2018년부터 본격적인 연금 생활이 시작되는데 연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공무원 생활 35년 정도 30년 이상 고급 공무원을 해도 대략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그 구간에 있어요. 우리가 대략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구간에 살고 있는데
그가 서울서 아파트에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못 산다. 자, 그런데 그럼 이 기술혁명이 오면 어떻게 변화할 건가? 과연 이건 우리한테 위기로만 올 거냐, 아니면 이걸 잘 활용하면 어떤 기회가 올 건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염두에 둘 거는 농업 문명에는 농업에 맞는 도시가 있고 산업 시대는 산업 문명 시대가 있는데, 이 디지털 혁명은 새로운 도시를 잉태시킬 거다. 이걸 쉽게 한번 제가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이 전기라는 것을 처음 발견하고요. 이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영국 왕립 아카데미에서 전기를 발견했는데, 이 발전기를 만든 사람하고 이 전구를 발명한 사람, 전구라는 걸 보고서 이게 빛이 분할된다라는 사고를 해서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었어요. 100년 좀 지난 일입니다. 그때 이 뉴욕에 이 가로등이 켜졌을 때 전 뉴욕 시민들이 박수 친 게 몇 년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뭐냐면 무슨 회사를 차리냐? 에디슨이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를 차리는데,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가 뭐냐? 1902년도에 선풍기, 1905년도에 토스터기, 1910년도에 전자레인지, 1917년도에 냉장고, 이런 걸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에디슨 회사에 있었던 포드라는 사람이 뭐를 만들어내냐면은, 과거에는 말이었는데 자동차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일약 자동차를 처음 시작한 거는 영국이지만 일약 세계 경제 중심으로 끌어온 게 포드라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벨이라는 사람이 전화기를 만들었어요. 또 하나는 비슷한 시기에 네슬러나 맥도날드나 패스트푸드가 생겼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에디슨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먼저 필요를 발견하고 발명을 한다고 했어. 필요를 왜 발견하게 됐을까? 산업혁명이 생기니까 엄마 아빠가 공장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빨래는 누가 해주냐고. 토스트기에 빨리 해야 이걸 먹고 갈 거 아니에요. 패스트푸드, 내가 음식이 빨리 돼야 가서 내가 출근해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저 스위스에 가면 부베라는 데가 있는데 인구가 29,000명인데 거기에 100조 원짜리 회사가 나왔어요. 그게 네슬레. 왜 나왔냐? 거기서 뭐를 개발했냐?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니까 아침밥을 해먹기 쉽지 않으니까 뭐를 만들어? 이유식을 만든 거지. 아침 먹는 거 이유식 맞아요? 이유식은 애들이 먹는 거 아닌가? 뭐라 그러지? 콘브레이크 같은 거. 시리얼이라는 거죠. 그리고 엄마가 계속 수유 상태를 애 젖을 줄 수 없으니까 분유를 만든 거지. 그래서 100조짜리 회사가 나온 거예요. 이게 다 생활상의 변화예요. 그러면은 자동차가 요즘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나는 자율주행차 뭐냐, 운전자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제 드론으로 날아갈 거야 라고 하질 않나? 심지어는 하이퍼루트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서 이거를 큰 통 안에 들어가 가지고 쫙 쏘면은 시속 900km로 날아가는 걸 이제 뉴욕에서 워싱턴까지 앨런 머스크가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서울서부터 부산까지만 30분도 안 되면 갈 수 있는 거예요. 말에서, 자동차에서 이제 좀 있으면 드론도 막 타고 다닐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 보면 나와요. 전화기가 어떻게 됐어요? 인터넷을 만들어냈어요. 그죠? 이제 먹는 음식이 왔어요. 그러면은 우리 집이 안 바뀔 것 같아요? 약 100년 전에 TV, 세탁기, 냉장고 이렇게 나오면 저런 기술이 자동차도 막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벨의 전화기가 이제 핸드폰으로 왔다면 이 세상이 안 변할까요? 변하잖아요. 근자에 우리 그거 컬링 경기 한 거 보면은 그 애들도 점점 지능화되잖아요. 이 청소기도. 냉장고도 지능화되죠. 이제 좀 있으면은 계란이 유통기간이 지났는데 뭐 할 거냐 말 거냐, 자기가 주문하냐 마냐 이런 게. 그래서 앞으로 뭐냐면 20년이 지나면 집 안에 스마트 기기가 200개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콘센트가 지금도 온 국내 집안 가득히 우리 콘센트 줄이 있는데 200개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집이 어지러워 살겠어요? 집이 아니라고 봐야지. 지금의 집이. 지금 같은 TV가 아니라고 봐야지. 재작년에 일본의 이화학에서 발표하거나 이런 거 보면은 앞으로 벽면 자체가 그냥 TV로 그대로 바뀌잖아요.
스위치를 누르면 벽면이나 이게 전체가 화면으로 바꾸는 영화관이자 집이자 바뀌는 거죠. 그러면 집도 바뀌고 사람이 움직이는 교통수단도 바뀌고 통신수단도 바뀌고 바뀌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살고 있는 도시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바뀔까? 이걸 알려면은 우리가 조금 이거 그냥 제가 만든 건데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보면은 쉽게 생각하면 이 거미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네가 전부 이 줄이 따로따로 있었는데 이게 전부 뭐냐면 연결돼 있어요.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다라고 치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 라고 보면은 가장 특징적인 게 지식이 대폭발하는 거죠. 현재는 13개월마다 인터넷상에 쌓이는 게 정보량이 2배씩 늘어난대요. 좀 더 있으면은 13시간마다 늘어난대요. 앞으로 3년 뒤면은 언어의 장벽이 없어요. 그러면 지식이 폭발하게 되겠죠, 이제 더. 그러면 이 지식이 폭발하게 되면 인간은 결국은 지식을 쥔 자가 세계 권력을 쥐게 됐어요. 처음에는 뭐예요? 제사장이 하나님한테 잘 이렇게 뭐냐면 점을 쳐가지고서 이쪽으로 가면은 전쟁에서 이깁니다. 이쪽으로 가시지요. 이러다가 오방색을 하시다가 어려워지신 분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뭐냐면 이 제사장이라는 지위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엔 결국 뭐야? 귀족의 한테 지식으로 넘어가죠. 근데 이 귀족의 지식은 뭐예요? 전부 대나무 주간에다가 이렇게 쓰고 양피지다 쓰니까 이게 좀 비싸요, 책이. 옛날에 주간이라고 만든 책 5권을 사려면 집을 한 채를 팔았다 해야 되네. 철장이 뭐냐면 귀족들한테 지식이 모여 있었던 거죠. 당나라 시대까지. 그런데 인쇄술이 보급되면서 차츰차츰 사람들한테 책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동양에는 뭐가 생기냐? 사대부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서양에서는 누가 생기냐? 인텔리겐차가 생기게 됩니다. 이 인텔리겐차는 계몽주의 혁명과 산업혁명을 이끌게 되고 이쪽에서는 조선시대를 보게 되면 정도전 같은 사람이 사대부의 나라를 귀족의 나라가 아니고 사대부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혁명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전하 아니되옵니다 라고 하는 성균관 유생들이 시위를 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책이 대량 보급이 되다 나중에 뭐가 돼요? TV하고 라디오가 나오면서 이제는 내가 무한정의 지식이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의 지식은 뭐냐면은 몇몇 방송국과 몇몇 신문사에서 전 세계에서 내보내는 지식을 수동적으로 흡수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전혀 다른 지식의 양태가 누구든 지식을 전 세계에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위키피디아처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특징은 이게 이집트에서 무바라크 퇴진 시위를 들고 하는 여기서 한 친구가 SNS 글을 올렸는데 여기서 한 젊은이가 처참하게 죽어가는 장면을 전 세계 동영상을 올려서 결국은 정권이 움직이게 퇴진하게 되는 결과. 이제 과거에는 저기 아버지가 노예면 그의 딸도 그의 자식도 노예였고 그의 왕이었으면 그의 자식도 왕이었는데 이제는 한 개인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그러나 그냥 개인이 아니고 연결된 개인일 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런 변화가 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1인 미디어가 부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봐서는 과거에 한국을 대표하는 어떤 언론들이 100만 보, 2만 보, 요새는 어떤 그런 건 뭐라 그러죠? 나와서 토크하는 거? 뭐 김어준 그런 거 뭐라 그러죠? 팟캐스트. 그럼 막 100만 명씩 보고 그러잖아요. 1시간짜리. 그래서 그런데 이런 걸 연결해 주려면 뭐가 연결을 해줍니까? 플랫폼이 있어야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플랫폼을 쥔 자가 옛날은 공장을 쥔 사람이 주인이었다면 이제 지식을 움직이는 이 플랫폼을
하는 플랫폼 경제라는 말이 명령. 플랫폼 경제 쉽게 얘기하면 만나게 해주는 거. 우리 역에서 내리는 거. 이게 다 플랫폼이잖아. 정거장 이런 거다. 그 다음에 다인이라는 사람이 위대해진 거는 가만히 보니까 인간의 조상이 침팬지일 수 있구나. 그래서 인간과 동물과의 경계가 없다는 걸로 다인이 유명해진 거예요. 다인이라는 사람이 갈로파고스 군도의 해군 지도 제작의 아르바이트생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결국은 발견하게 되는 건데 이 사람이 발견한 것은 인간과 동물의 경계가 없다. 근데 지금 발견한 것은 뭐냐면 인간과 동물뿐만 아니고 기계 사이의 경계가 사라질 수도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영화 토탈 리콜이나 이래서 서서히 보죠. 응? 서서히 사람 몸인데 인공장기가 서서히 등장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특징.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우버라는 것이 왜 생길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모든 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는 무한대를 만날 수 있어요. 내가 맘만 먹으면 멕시코에 있는 친구든 아프리카든 누구든 만날 수 있어요. 거꾸로 생각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집 하나를 효율적으로 내가 잘 쓰면 전 세계 손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게 에어비앤비나 우버나 이런 원리라고 볼 수 있죠. 내가 하나가 무한대와 만날 수 있는 길을 여는 게 생기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우리가 도시로 보면 도시에 한 100이라고 보잖아요. 그럼 이 중에 건물이 60 정도 돼요. 60. 그 다음에 대략 도로가 25. 도로가 25. 도로가 많잖아요. 골목길도 많고 큰 길도 많고. 집이 이제 있고 한데, 그러면은 한번 보면은 내가 있는 집을 빼놓고, 아까 집은 변화할 거라고 얘기했고 학교도 변하고 있죠. 이제 서서히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어떤 대학을 졸업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버드나 예일이나 어떤 대학에 무슨 과 무슨 강좌를 들었다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질 거예요. 온라인 강의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거라고.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방송통신대학에 성공했으면, 그게 성공했으면 왜 그게 인터넷 시대에 그게 안 성공하겠어요. 충분히 성공한다고 봐야죠. 또 하나는 우리가 100명이 아프잖아요. 100명이 아파가면 병원에 가서 진짜 수술을 하는 사람은 5-5명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약간의 오는 1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대부분의 85명 정도는 원격으로 조정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은 대한민국에 가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피곤해요. A라는 병원에 가면 자 이제 피 뽑아야지, 검사해야지, 촬영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뭐 진단하고 나면 다시 또 저기 연세대학병원에 가면 거기도 피 뽑아야지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뭐냐, 이런 걸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병원에서 공용으로 쓰일 수 있는 게 되겠고 이제 컴퓨터가 판독을 하겠죠. 우리가 저기 성남에 있는 가천길병원에 보면은 IBM에 맞는 왓슨이라는 것이 암을 진단해 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의 오진율보다 기계가 오진율이 훨씬, AI가 오진율이 훨씬 적다는 게 자꾸 드러나고 있죠. 우리가 간혹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기사에 보면은 수술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 배에다가 뭐 가위를 넣고 꼬맸다든지 이런 거 나오잖아요. 기계는 그런 일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진단하는 게 점점 더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야. 병원이 바뀌게 되는 거죠. 병원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은행도 이제 좀 있으면은 우리가 아마 대형 건물의 1층에 있는 은행을 대부분 못 보게 되죠. 사라지게 되죠. 우리가 백화점, 쇼핑몰도 마찬가지. 그럼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집도 변하고, 은행도 변하고, 학교도 변하고, 다 변하면 그럼 공장은 어떻게 될까? 문화생활은 이렇게 하고, 이게 공장인데요. 위에 있는 아디다스 공장인데 근로자가 150명인데 이게 연간 50만 켤레를 생산합니다. 로봇이 만드는 거예요. 도심 한가운데 있어요. 매연이 없어요. 이거는 그 지멘스가 만든 이 1000종의 제품을 1200만 개를 생산해요. 옛날엔 내가 제품을 생산하려면 내가 공장을 저가 땅을 사가지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일정 정도 자기 설계도만 있으면은 이걸 칩으로 보내면 인도의 공장에서도 만들고 독일 공장에서도 만들고 아프리카 공장에서도 만드는 거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공장 자체도 근본적으로 변하는 거지. 그러면은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집도 바뀌고 공장도 바뀌고 병원도 바뀌고 학교도 바뀌고 다 바뀌면 도시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극복하려고 인간이 많은 노력을 하죠. 지금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 현장을 보면은 근데 이거 어떻게 바꾸냐라고 보면은 처음에 이 기술이 발달할 때는 우연적인 요소에서 많이 발달합니다. 어느 날 뭐냐면 양치기가 저기 뭐냐면 양을 이걸 어떻게 좀 잘 건사를 해야 되는데 건사가 잘 안 되는데 아니 이제 가시덤불 옆으로 보면 양이 안 가는구나. 그걸 보고서 뭐냐면은 이렇게 그 철조망 같은 걸 만들게 되죠. 그 다음에 방적기를 만든 아크라이트라는 사람은 이발사였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기술과 과학이 서로 분리돼서 발전합니다. 그러다가 19세기, 20세기가 되면서 기술과 과학이 결합하면서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AI라는 것도 이미 논문이 나온 거는 60년 전이에요. 그런 논문이 수도 없이 연구 끝에 나중에 결국은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기술과 과학이 결합되는데 여기서 그러면 이런 세계적인 인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는 우리는 머릿속에 넣을 건 기획된 창조력을 해야 됩니다. 기획된 창조력을. 기획된 창조력의 사례는 많이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도 이런 연구 조직을 만들었었고. 자, 이거는 좀 복잡한 얘기고. 자,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거를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1등 하는 게 제품이 몇 개 있어요. 귀후부개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제품이 누가 만든 거야? 다 미국 사람이 만든 거야. TV, 세탁기, 냉장고, 컴퓨터, 인터넷 대부분의 것을 다 미국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이게 어디서 가능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우리가 나사라는 게 이 소련의 스탈린이 그 공산주의 혁명을 하고 난 다음에 과학자 양성 계획을 세워가지고 과학자를 30만 명을 양성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를 날리냐면은 우주 발사체를 스푸트니크를 먼저 날리죠.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혀지죠. 우리가 2차 세계대전에서 히로시마 원폭 투하가 되는 걸 봤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저 우주까지 날아가는 걸 만들면 만약 미국으로 원자탄이 터지면 미국이 소련에게 전쟁에 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미국까지는 모르지만 다른 많은 동유럽이나 많은 나라가 공산국가로 넘어갈 수 있겠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했겠죠. 이때 등장한 사람이 43살의 케네디 대통령.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 그럼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기려고 하냐. 그러면 소련을 압도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생각해낸 게 그럼 나는 달나라에 사람을 보내야지 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조그만 조직으로 있었던 그 나사를 키워가지고 그 사람을 부르죠. 달나라에 사람을 보내려면 시간과 돈이 얼마가 드느냐. 가능한 일이냐. 가능하다. 두 번째는 돈이 얼마가 드느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미국이 마샬 플랜에서 지원한 돈 액수만큼 거의 매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뭐냐? 미국은 전체 국가 R&D의 50% 이상을 집중적으로 군사기술을 개발하는 데 돈을 쓰게 됩니다. 군사기술 개발 전에 그 중에 하나가 우주를 향하는데 이 막대한 돈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자, 이제 우주로 날아가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뭔가 뜨거운 게 막 로켓 추진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특수감 같은 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발사체도 만들어야 되고. 얘가 지금 어디 가 있는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찾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GPS 같은 게 만들어져요. 위치 추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얘하고 통신하려고 보면은 무선 통신이나 이런 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는 군사기술로 만들어졌던 이게 인터넷 같은 것이 나중에
이게 상용화되는 것으로 넘어오게 되죠. 컴퓨터라는 것도 이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어디서 미국 국방성에서 R&D 자금을 받는데, 그때 R&D 자금을 뭘로 받냐면은 이 핵폭탄이 터지냐 안 터지냐, 얼마를 해야 터지냐를 계산해야 되는 건데, 계산을 얼마냐면 계산을 1억 번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전자계산기가 있으니까 지금 그렇지만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1억 번 계산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 프린스턴 대학의 아인슈타인의 같은 그 건물에 있는 과학자인데, 수학자인데, 어느 날 지붕을 뚫고 막 이러니까 그 전에 있는 이 프린스턴 대학에 있는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은 이론 수학자나 이론 물리학자니까 전부 칠판 하나하고 백목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어느 날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와서 지붕을 뚫고, 왜 컴퓨터 자체가 진 공간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등체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터지냐 안 터지냐 정확성을 계산하기 위해서 처음 만들어진 게 노이만이 만든 계산을 많이 하기 위한 컴퓨터의 시조예요. 그래서 컴퓨터, 인터넷, 여기서 나사라는 것이 만든 게 보니까 뭐가 만들었냐, 정수 필터, 위에 저 올라가 살아야 되니까 물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우스, 카메라, 체온계, 연기 감주기, 신발 안창, 공기 안지기, 장거리 통신. 이게 다 여기서 만든 어군 탐지기, 비행 날개, 말하는 식물, 오븐, 무선 청소기, 다 나사에서 파생된 기술이에요. 이 기술들이 민간에게 이양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발간한 거는 정부 예산을 들여가지고 누군가 이제 R&D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광재가. 그러면은 획기적인 방안을 몇 가지를 생각하는데, 내가 이광재가 정부의 R&D 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이광재 거야. 정부가 뺏어가는 게 아니야. 둘이 같이 쓸 수 있게 한 거지. 그리고 더 좋은 제도를 만든 것은, 이제 국가의 R&D 예산을 만들어서 만든 기술은 민간에게 정기적으로 이양하게 되어 있어. 특허료를 내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런 기술들이 퍼져나가면서 미국이 어마어마한 새로운 산업과 오늘날 문명의 상품들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도시를 한번, 우리가 오늘날 이런 대도시가 살기가 진짜 힘들고 어렵다면은 우리가 한번 이거를 근본적으로 바꿔보는 삶을 살아보는 방식 자체를, 이것만을 연구하는 나사 같은 조직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근본적인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보면 우리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대한민국은 전 세계 국가 예산 대비 R&D 비중이 전 세계 1, 2, 2위인데 우리는 왜 CDMA 외에는 세계적인 것을 못 만들어내고 있을까? 뭔가 우리도 R&D 체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R&D에 어디에 집중해야만 우리가 이런 나사와 같은 이런 스핀오프 된 기술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자, 그러면 스마트 시티는 이런 기술의 변화를 가지고 우리만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런던, 샌프란시스코, 오슬로, 암스테르담 다 노력을 하고 있죠. IBM이 개발한 것 중에 보면 뉴욕에 이런 것까지 개발을 했어요. 총소리가 딱 나면, 아, 이 매그넴 권총이구나 라고 하면 매그넴 권총을 산 사람을 전부 뭐냐면 빠른 속도로 계산해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내고 그 사람이 뉴욕 주변에 있는 사람을 얼른 찾아내는 거죠. 그렇게도 하고, 이제 총소리가 나면 인근에 있는 셔터가 전부 싹 닫히기도 하고. 이제 대한민국은 지금은 이제 서서히 고쳐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아침 9시에 할 때하고 저녁 퇴근할 때하고 12시하고 1시하고 교통량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롯데호텔 앞에 있는 신호기는 일정한 시간에 커졌다 껴지잖아. 불합리하잖아. 사람이 많이 다닐 때는. 우리가 사람이 다닐 때 보면은 내가 차를 타고 있을 때는 건널목 신호등이 길게 느껴지고, 내가 건널목에 있을 때는 왜 이 차 시동이 이렇게 짧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 이걸 이제 센서로 해가지고 얘가 인식을 해서 차가 많을 때는 신호등을 열어주고, 이런 걸 이제 스톡홀름 같은 데서 성공을 한 거죠. 점차 이런 세계적인 시도가 많은 나라에서 있게 됩니다. 중국도
200개 도시에서 이런 실험을 한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도시에 있으면 물부터 얼마나 많은 것이 있겠어. 만약 이 중에 계신 분 중에 집안에 우리가 콘센트가 30개쯤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무실은 뭐라고 써있어요? 퇴근할 때는 끄고 가셔야 되죠. 그 대기 전력이 10%, 15%를 잃어버리니까. 전기가 없어지니까. 이게 콘센트가 지금 30개쯤 된다. 앞으로 스마트 기기가 200개쯤 됩니다. 만약에 이런 무선 충전 기술을 인간의 전자파 없이 무선 충전 기술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마 세계적인 갑부대열에 올라갈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수많은 것들이 나오겠죠. 이런 게 나오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평생 살면서 집 한 채를 사고 살기도 쉽지 않아요. 더구나 집을 한 채 짓는 거는 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감히 인간이 도시를 만든다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아파트나 이런 거는 건설회사에서 만들고, 공장은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만들고, 병원은 병원의 이익을 가지고 이해관계인이 만들고,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젠 세계적인 자본이 있고 기술이 있으니까 우리에 맞게 도시를 한번 새롭게 건설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분당을 만들어 봤잖아요. 얼마 전에 사우디에서는 한 왕자가 주변에 이제 그 인근 친인척이 뭐냐면 재산을 전부 뺏어가지고서 800조짜리, 이제 사우디가 더 이상 뭐냐면 석유를 팔아먹는 나라가 아니고 스마트 시티를 통해서 이게 세계적인 기술을 팔기는, 그래서 미래 산업을 만들겠다가 800조짜리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잖아요. 도시도 인간이 만든 창조력의 하나의 산물이자 인류가 만든 최고의 상품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해보자. 근데 우리가 한번 보면요, 도시라는 걸 다시 좀 더 좁혀보면은 이게 로마 시대 때 제가 강원도 평창에 살았는데 제가 1년에 어렸을 때 목욕탕 2번 가거든요. 설날에 한 번, 추석에 한 번 목욕탕에. 물론 여름에는 강가니까 자주 가지. 근데 로마 시대,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원형 경기장, 우리가 그 보면 검투사 얘기 나오는, 응? 검투사 나오는 그 원형 경기장이 있고, 거기가 뭐냐면 목욕탕이 있고, 이런 거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로마로 몰려드는 거지. 당나라 아까 말씀드렸고, 우리가 서구 문명을 만들었다는 그 르네상스를 만들었던 피렌체가 인구 8만밖에 안 됩니다. 물론 당신은 인구가 8만이 많은 거죠. 근데 8만 중에 모직에 생사하는 집조공의 길드로 조직되어 있는 사람이 대략 15,000명에서 18,000명이었다고 그래요. 그게 피렌체를 만든 거죠. 우리 암스테르담이라고 하는 데는, 저거는 경상남북대만한 네덜란드 땅인데 저기서 세계 최초로 주식회사라는 제도를 만들지. 왜냐하면 내가 혼자 친인식 전부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정된 체급을 만드는 주식회사를 만들고, 동인도 주식회사는 군대도 가지고 있고, 여기에 투자들이 난 주식을 투자했는데 빨리 팔고 싶어. 집안에 일이 생겼거든. 그래서 만든 게 증권거래소죠. 이런 선진적인 제도를 통해서 일어서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네덜란드로 왔다가 그 버밍햄이라는 데가 네덜란드 하천기지에 불과했는데 거기서 산업혁명이 생기고, 이게 뉴욕으로 갔다가 지금 실리콘밸리로 왔어. 다음에 이 문명의 주인공의 도시는 어디로 갈 건가? 여러분의 능력과 머릿속에 있는 거죠. 어디로 갈 건가?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새로운 위대한 역사를 만들려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경험을 했잖아요. 등치 큰 애들한테 안 맞고 살으려면 공부를 잘하자. 응? 결국은 우리가 존경받고 살으려면 대한민국에 이게 남북한이 힘을 합쳐도 대략 8천만쯤 될 텐데 옆에 우리가 13억을 경제력으로 이기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럼 뭔가 중국 사람들이 볼 때 한국 사람은 정말 남다른 무엇이 있구나. 뭔가 인류사에 큰 기여를 하는구나.
다른 나라구나라는 걸 뭔가를 보여주려면 이 시대의 최대 모순에 도전해서 그 모순을 극복하는 거지. 그럼 최대 모순이 뭐냐? 현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산업화 대량 생산, 대량 소비는 결국 국가와 대도시와 대도시 속에 외롭게 죽어가는 외로운 개인을 만들어낸 거죠. 앞으로 2030년이 되게 되면 현재 대한민국도 나 홀로 가족이 50%가 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2030년이 되면 인간에게 최대의 질병은 뭐냐 하면은 우울증이에요. 심장병이나 이런 게 아니고 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데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돈을 많은데 나는 왜 사는가를 자꾸 생각해가지고 750만 원씩 써가지고 피레네 산맥을 넘고 산티아고를 걷는 거지.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결국은 이 지속 불가능한 이 대도시의 모습을 극복하는 데 도전을 해보는 거다. 두 번째로는 누가 그럼 신기술을 주도하느냐. 이게 석기 시대가 돌이 부족해서 청동기한테 지는 게 아니잖아. 새로운 기술인 거죠. 결국 누가 이 디지털 기술을 선도하게 될 거냐. 여기에 달립니다. 세 번째로는 누가 그럼 이러한 생산 기반에 기초한 가치를 누가 만들어낼 거냐. 지금과 같은 우리의 과거의 자유와 그래서 내가 소유라는 거. 그 소유라는 걸 향해서 우리가 무한정 달려왔단 말이에요. 끝없이 우리가 바꿔왔죠. 자동차도 우리가 포니에서 우리가 소나타에서 뭐냐면 에쿠스로 바꾸고 그 다음에 자가용 비행기로 자꾸 바꾸다 보니까 뭘 바꾸게 됐냐? 부인을 바꾸게 됐지. 애들도 바꾸고. 우리가 농담 있잖아요. 거대한 수영장이 있는데 이 수영장에 이 큰 수영장 딸린 집은 누구의 집일까요? 이 집주인은 돈 버느라고 전 세계 비행기 타는 걸 바쁘고 거기서 청소하고 일하는 사람이 그 사람 집이야. 과연 우리가 이런 소유와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한 인간에게 이 세상 우주를 다 줘도 그 사람의 탐욕을 하나를 못 채울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 거의 물질 중심의 사회에서 우리가 인간이 병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머슬로우의 단계를 보게 되면 10,000불, 20,000불, 30,000불까지는 대체로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행복 수준도 대충 비례해요. 근데 이상하게 이게 30,000불이나 넘어가게 되면 소득 수준이 올라가도 행복 수준이 떨어져요, 이게. 새로운 삶의 가치를 누가 찾아낼 건가가 중요하다. 하나는 이 시대의 최대 모순에 도전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도시. 이 산업혁명이 만든 이 대도시, 이 시대를 끝을 내고 디지털 시대를 누가 끌고 가느냐. 모순을 극복하느냐. 새로운 가치를 누가 갖느냐. 이게 결국 주인공이 될 거다. 자, 이제 앞 요약이고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인류만을 위한 거냐? 인류를 위한 길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이 먹고 사는 길이다. 뭐냐? 우리가 이미 IBM이나 구글이나 지멘스가 다 미래도시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우리가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연간 400조 시장쯤 냅니다. 그리고 자동차 시장이 1,800조쯤 돼요. 제약 시장이 1,200조쯤 돼요. 화장품 시장이 399조쯤 돼요. 가정 시장이 1,000조 원이에요. 근데 도시는 중국 하나만 1,500조의 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스탠포드가 이 연세대학교의 송도 캠퍼스의 도시연구소를 이제 곧 만들게 되는데 왜 스탠포드가 여기 왔냐 그러니까 하나는 앞으로 25억의 도시는 대부분 아시아에서 오니까 한국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가장 많은 도시를 건설해 본 경험이 있고 IT 기술이 발달돼 있고 그 다음에 가전이 발달돼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산 우리가 하먼이라는 회사를 보게 되면 하나는 자동차에 쓰일 수 있는 전장 기술이 발달돼 있고 하나는 컨트롤러 기술이 굉장히 발달돼 있는 거예요. 바깥에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게 되면 우리가 냉장고를 켰다 켰다 이런 거를 할 수 있어요. 도시 산업이 아니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드웨어 산업이 아니고 도시 산업이야말로 소프트웨어 산업 중에 소프트웨어 산업이다. 우리가 220V하고 일본에 가면 110V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콘센트 하나만 해도 이게 플러그를 달리하느라고 애먹잖아요.
웅진코웨이를 사면 웅진코웨이 처음에 살 때는 그래 비싸지 않잖아요. 돈이 어디 들어가요? 필터 교체할 때마다. 우리가 도시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런 뭐냐면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을 때 이것은 끝없이 교체되고 끝없이 수선되고 끝없이 진화되게 있는 핵심적인 미래 산업이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인간의 인류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고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 여기에 우리가 한번 뛰어나가 보자. 그래서 한국이 한번 스마트 도시를 세계에 자랑할 만한 도시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돈 얘기 나왔으니까 아까 플러그 얘기도 나왔지만 이 세상에 아직 없는 거는 제가 지식을 어떻게 획득하는 자가 세상을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전 세계 IQ가 제일 좋은 아이들입니다. 15세까지는 단연 1위를 차지해요. 근데 이상한 게 과외를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공부를 못해. 부모는 많은 돈을 주고 과외비를 하는데 아니 경쟁력이 떨어지면 뭔가 문제가 있잖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가지고 우리 아이의 적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발견하는가 이런 교육 소프트웨어를 하나 개발하면 세계적인 회사가 되겠죠. 그리고 이 아이한테 A라는 아이한테 필요한 게 음악인데 음악이 발견하고 나면 음악의 어떤 부분이 필요한 것인지 난이도 체크를 해야 되고 난이도 체크하는 것도 또한 이게 소프트웨어겠죠. 음악을 배워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쪽 트럼펫 피아노로 갔다고 치면은 피아노로 갔다는데 얘한테 뭐를 가르쳐 줄 건지 보면은 피아노 검색하면 막 100만 건씩 검색될 거예요. 구글에 보면 그렇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인디아나 존스를 보게 되면은 보물 창고로 갓난시고 끝에 보물 창고를 갔는데 보물이 너무 많아서 보물을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글상에 존재하고 있는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지식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만큼의 효율적으로 이 정보와 지식을 획득해서 찾아주느냐 이게 세계적인 경쟁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사람이 이제 이게 손으로 치는 게 귀찮아지니까 여기서 슬슬 말로 하기 시작하잖아요. 비스비 뭐 이런 거 다 그런 거잖아요. 말로 노래도 틀어주라고 그러고 이제 앞으로는 활자의 시대에서 말의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말로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근자에는 언어로 컴퓨터를 움직일 수 있는 지배하는 자가 또 하나 다음 세상을 이끌어갈 거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우리가 인류를 위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위해서도 한번 이런 도시에 뛰어든다면 이런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하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자동차 없이 살 수 있을까? 자동차 없이? 여기에 인구가 약 8만 명이라는 이 스페인의 한 도시가 있어요. 스페인 이런 도시가 있어요. 아름다운 도시. 그래서 8만 명이면 인구가 작은 도시 아니에요. 근데 여기 새로운 시장이 나타났어요. 앞으로 내가 버스도 없애고 아주 이 시내에 있는 자동차를 다 없애겠다. 시민들이 난리가 났겠죠.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공약을 밀어붙여가지고 도시 외곽에다가 8만 대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동서남북 나가면 전부 주차장을 만든 거. 불편해서 못 살 것 같지. 어떻게 됐냐?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차가 없으니까 여러분 촛불 시위할 때 보니까 이 길거리에 차가 없으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이 다녀요. 떡볶이도 먹으러 다니고. 차츰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차츰 다니고 뭐 교통사고 날 일이 없잖아요. 이 안에서. 아이들이 다니고 걸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냐? 제주도 올레길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다가 사람은 뭐냐면 4시간을 걸으면은 물을 마셔야 돼요. 5시간을 걸으면 밥을 먹어야 돼. 10시간을 걸으면 자야 돼.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가게들이 생기고 제주도 올레길이 생겨요. 사람들이 차츰 내 옆에 있는 이런 처음에 썰렁한 거리가 이런 조그만 식당으로 피자가 있는 곳으로 이웃을 발견하는 곳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잊어버렸던 이 도시 속에 잊어버렸던 이웃과 마을을 되찾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5선에 성공했다. 그렇죠? 안 쫓겨나고. 우리가 인간은 한정된 그 유한한 시간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도 대부분 한정된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불과 제가 강원도 평창에 살 때만 하더라도 동네 동춘 서커스단이 온다 그러면 오토바이가 오면 뒤에 팍 하면 우리가 그거 전단지 나눠주면서 그 몰래 거기에 들어가는 거 하려고 막 연기 나는 거 쫓아다니고 이런 적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거. 새로운 기술혁명, 인간의 도전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 번쯤 오늘날 젊은이들이 이게 살기 굉장히 어려운, 도대체 집값이 왜 비싼 거냐. 우리가 월급을 암만 많이 올린들 지금과 같은 아파트 구조를 가지면, 지금과 같이 출퇴근을 하고 살려고 그러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뭐냐면 교육비가 비싸면 월급을 많이 받으면 뭐를 하냐고. 그리고 이런 형태의 노동 형태가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일의 근로 형태가 바뀌어 나가는 거지. 그러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줘야만 젊은 애들에게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한번 대안을 찾아보자. 저 얘기인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인간은 사람을 만나면 생각이 모여요. 생각이 모이면 사상이 생겨요. 사상이 생기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결국은 내가 이 세상을 모순을 해결하겠다는 뜨거운 열망이 있어야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인간은 끝없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삽니다. 내가 뭐라고, 그래도 나만은. 이 두 가지를 선택하면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적어도 우리 후손들에게,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일주일에 나눠주는 게 뭐냐면 우유도 아니에요. 그 미군에서 나눠주는 건데, 우유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우유가 덩어리 우유가 돼가지고 덩어리 우유를 깨진 거를 뭐냐면 이만한 거 반 개짜리 2개 나눠주는 거예요. 그 빵 1개. 그럼 이거 가져가면은 집에 가가지고 이걸 깨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밥에다가 쪄가지고서 먹었던 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예요. 거기 살았는데 지금 몇십 년 만에 우리가 오늘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의 젊은이들은 훨씬 더 지금보다 좋은 환경에 살았는데 앞으로 우리보다는 나은 환경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지금 어려운 환경에 빠지게 되는, 이게 현재 우리가 닥쳐있는 문제인데, 이게 어디서 오는가를 가면 보면 여기서 우리의 변화, 여기서 우리의 모순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 모순을 깨야만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야만 희망이 있고 미래의 일자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우리의 미래가 열린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내 이웃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의 삶을 뜨겁게 사랑할 때 그 눈이 떠지는 거고, 그게 생길 때 결국 시작이 되는 거고, 그 위대한 시작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